나는 강원도 정선과 태백 사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여름이면 곤충 소리만 울리던 외딴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 몇 장은 깨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녹슨 우물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누가 지키라고 명령한 것처럼 단단했습니다. 침묵의 중심에는 할아버지 이만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눈빛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가문은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집착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를 철저히 지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선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말을 아끼고 할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늘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정수야, 장작 패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장작을 패는 동안 할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감시하듯이. 어머니는 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감추려 소매를 내려 입었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내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어딘가 멀리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보는 것처럼. 나는 그 속에서 자라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침 소리만 내도 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숟가락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집안에서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8살 때부터 방 안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인형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여자애가 밖에 나가서 뭐 하겠나? 집에 있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냇가에서 놀 때도 나는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의 가난은 조용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지만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방바닥이 차가웠고 밥상에는 김치와 된장만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형제가 먹고 난 뒤에야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먹고 난 뒤에 먹었습니다. 나는 10살 때 할아버지가 왜 무서운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서 내려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렸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게 왔다. 할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날 밤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볼을 찬물 수건으로 식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대신 복종이라는 단어만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자라면서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몸은 자랐지만 마음은 움츠러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빛이 어머니를 닮아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멀리 있는 눈빛. 봄이 오면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나는 가끔 학교 가는 길에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꽃이 부러웠습니다. 꽃은 자유롭게 피어나고 자유롭게 지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13살이 되던 해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 너머로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나는 다시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곧 할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14살이 되던 해봄 할아버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 준석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학 숙제에 대해 물었고 나는 몇 마디 대답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당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내 귀를 잡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머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픈 것도 모르나. 할아버지는 나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장작 패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문 뒤에서 떨며 지켜보았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남자애들이랑 웃고 떠들면 천하망신이다. 알겠나? 저는 그냥 숙제 얘기를. 입 닥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누구랑도 말하지 마.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내 등을 쓰다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학교가 끝나면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괜찮아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이 보이면 숨이 막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할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앉아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매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빨래터 가자. 나는 어머니를 따라
마을 아래 빨래터로 갔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시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빨래를 하고 나는 옆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빨래 두드리는 손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응, 하래비가 요즘 너를 자꾸 쳐다본다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빨래를 응시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하래비가 너를 내 아버지한테 시집 보낸다고 했다. 그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리를 쳤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근데 하래비가 내 아버지 보고 너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다더라. 그게 무슨... 어머니도 모르겠다. 근데 하래비가 그렇게 정했다. 어머니는 빨래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빨래가 제대로 두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냇물 소리만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더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나는 그 등을 보며 울고 싶었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시집 보낸다. 그 문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만든 미친 규칙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문 너머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가문을 지켜야 한다. 서연이는 내가... 그 말들이 벽을 타고 내 방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도망갈 수 없어요? 어머니는 밥을 푸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딜 가겠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 그럼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이 마을 사람들은 다 하래비 편이야. 아무도 안 믿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곳에는 출구가 없다는 것을. 나는 학교에 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글씨가 흐려 보였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없는 세상, 두려움이 없는 세상.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미래가 잠겨버린 문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문, 나조차도 열 수 없는 문. 그 문 뒤에는 어둠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부디 이 상황을 막아달라고.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만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나는 14살이었지만 이미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